경인방송 90.7MHz 굿모닝 인천 박주원입니다. 3부 전지적 인천 시점 함께 할 텐데요. 저희 굿모닝 인천 라디오뿐 아니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경인방송의 어플리케이션 다운을 받으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도 라이브로 지금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굿모닝 인천의 생생한 모습을 보고 또 듣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지적 인천 시점에선 외교 갈등부터 노동, 선거, 그리고 인천공항의 통합 논란까지 인천의 시점에서 정치, 경제, 지역 현안을 입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선택이 외교적인 리스크인지, 구조 개혁의 신호인지, 또 인천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변수는 뭔지 이런 것도 짚어보고요. 자, 오늘도 국민의힘 유재용 부평갑 당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인갑 인천시당 수석대변인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자리를 바꿔 앉으셨어요, 오늘은. 네, 제가 뭐 변화가 너무 있으신가요? 크다고 해서 크게 보인다고 해서 바꿔봤습니다. 그저 그냥 좀 작게 보이고 싶으셔가지고. 네. 1번, 2번이라서. 아, 그러신 거예요? 네. 이제 이 순서로 앉으시려나? 3번 되셨어요. 아, 저 3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기를 해볼게요. 이재명 대통령 또 이스라엘 외교 충돌 이슈 이것부터 먼저 살펴봐야 될 텐데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미묘한 이 긴장감이 좀 시작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난 10일이었는데 대통령이 SNS에 2024년에 이스라엘군 작전 장면 영상을 공유하면서 인권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외무부에서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반발을 하니까 다시 대통령이 반인권적인 행동에 실망이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외교적인 공방이 이어졌는데 이 대통령의 발언 보편적 인권에 대한 그 원칙의 외교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불필요한 외교적인 리스크를 만든 그런 판단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위원장님 얘기부터 들어볼게요. 예, 불필요한 외교 리스크도 아니고요. 제가 네. 봐서는 영상을 잘못 올리신 거예요. 2024년도에 있었던 영상을 리트윗하면서 이게 네.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저번에 홍준표 전 대표 얘기하면서 제가 깃털처럼 가볍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솜털처럼 가벼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전쟁하는데 이스라엘만 반인권적 반국제적 법을 어기면서 전쟁하는 건 아닙니다. 이란도 팔레스타인도 하마스도 반인권적 국제법을 어기면서 다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나라의 편을 드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지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 싸우는데 우리나라가 왜 껴서 거기서 감나라 콩나라 하냐. 그냥 중국의 셰셰, 대만의 셰셰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네. 이번에는 이스라엘하고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놓고서 지금 인권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시는 건 잘못됐고 또 왜 맨 앞에 나서서 그렇게 인권 문제를 총질을 하냐. 영화에서 보면 실제로 람보가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쟁 나서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람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제일 앞전에 서면은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인권 문제 하면 최악이 북한 문제인데 북한에 대해서는 그런 비판글을 올려봤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특히나 우리나라 국민 6명이 현재 납북돼 있고 전쟁 납북된 사람들이 수십 명이 아직도 수용이 돼 있습니다. 인권 문제 북한 얘기하면 잠깐만 말씀드리면 공개 채용하고 연재제 있고 집단 처벌하고 이동 제한이 있고 언론의 표현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직도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 곳이 바로 북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작 한마디도 이야기를 못 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가벼운 행동들이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지도에서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도 있는 거예요. 잘못 얘기하고 외교의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은 잘못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극한의 위기에 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대변인님? 과거의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는 건 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야당 대표의 언어와 이제 대통령의 언어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과 이란 또 국가 대 국가로서 이제 저희가 또 접근 방식을 달리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이제 또 하나의 또 획일화된 외교적 방식을 가지고 모든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스탠스를 똑같이 취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보수 일각에서 이제 외교 리스크라고 또 호들갑 떨기도 하는데 인권은 저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약자의 희생에 침묵하지 않는 것 그것이 글로벌 리더 국가의 진짜 품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게 강대국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면서 일부 보수 언론에서 몸을 사리시는데 이거는 저는
패배주의적인 시각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국제면 기사들을 다 이렇게 저희가 좀 낱낱이 보면 이스라엘군의 무차별적인 작전으로 민간인들, 갓난 아이들이 피 흘리면서 지금 죽어가는 참혹한 현실이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병원과 학교가 폭격당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6.25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이제 국제사회의 피 묻은 도움을 받고 일어섰습니다. 숱한 피눈물로 지금은 이제 선진국을 넘어서 인권의 선진국 반열에도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당당한 나라의 대통령이다. 그래서 반인권적인 이 폭력을 강대국 눈치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입국 닫고 모른 척하고 있기보다는 저희는 비겁한 침묵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저희가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거는 절대로 저는 감정적으로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유로도 민간인 학살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런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전 세계에 분명하게 천명하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필 이 시점이 왜 그런 얘기가 나올 시점인가 이것도 궁금해지면서 혹시 국내 정치용인가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하시고 싶은 얘기 함께 덧붙여 주시죠. 일각에서는 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스라엘과 미국을 비판하면서 중국의 원유를 확보하려 했고 뭐 고도의 외교 전술이다. 그래서 뭐 이란의 특사도 파견하고 이런 분들이 소설을 쓰고 있는데 그런 논리는 뭐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한테 이렇게 시비를 걸고 외교적으로 논란을 키우는 건 이재명 대통령의 SNS에 답이 있습니다. 4월 11일 날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우리 국민들께서 뜬금없이 겪고 있는 이 엄청난 고통과 국가적 어려움에 대해서 매우 마음이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네. 무슨 얘기냐면 정부의 대응이 무능해서 지금 현재 전쟁 국면에 우리 전제 대응이 무능해서 유가가 급등하고 환율이 급등하고 금리가 급등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때문에 한국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진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탓이라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돌려놓은 거예요. 어제 발표한 어제 이제 리얼미터에서 경제 현안 조사가 하나 발표됐는데 국민 네. 10명 중에 9명이 중동발 리스크 에너지 영향이 심각하다고 90%가 느끼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제 침체와 에너지 전략 실패를 돌파하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어떠세요, 대변인님은? 뭐 국내 정치용이라는 게 이제 네. 뭐 선거를 앞두고 한 거 아니냐 이런 네, 네. 뜻으로 읽히는데 네. 저는 이거는 좀 억지 프레임이고 이제 또 비판하기 위한 단걸 멘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지독한 색안경을 좀 저희는 벗고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는 얄팍하게 이렇게 표계산하는 정치꾼들과는 좀 다른 시선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을 살려내려는 생존형 행정가의 이제 면모를 보여주고 계신 건데요. 이게 만약에 단순한 국내 정치용이었다면 대낮에 기자들 불러서 또 저희가 브리핑하고 또 그렇게 해서 또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얼마든지 할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대통령의 시계는 다르다는 점을 좀 주목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새벽 1시 49분, 뭐 밤 11시 19분 이렇게 메시지들이 올라가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글로벌 외교 뉴스를 체크하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읽혀지고요. 시차가 있는 참모들에게 즉각 또 텔레그램이나 또 메신저를 가지고 이렇게 지시를 내리시는데 취임 후에 불안감 때문에 푹 주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 이게 이제 참모들에게 하시는 대통령의 말씀이시고 이게 중동에서 학살당하는 생명을 향한 분노 그 전쟁의 여파로 우리 국민들이 당장 겪게 될 경제적인 고통과 이런 유가 폭등으로 일어나는 그런 민생에 대한 어려움들 이것에 대한 절실한 우려를 표하고 계신 거다. 이게 어떻게 국내 정치 쇼로 볼 수 있는가. 저는 매일 피말리며 밤을 지새우는 국정 최고 책임자의 절박한 진심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덧붙일 얘기 있으세요? 혹시? 글쎄요. 뭐 낮에는 주무시는지 밤에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 걸 보면 SNS를 지금 오기 1시간 전에 이준석 대표가 SNS에 올렸습니다. 네. 밤에 이렇게 올리시는 건 SNS 병이 아니냐. 뭐 그 정도로 얘기하면서 나중에는 이래요. 왕의 똥이 매화라고 표현한 건 진짜 매화 냄새가 나서 하는 건 아니다. 착각하지 마셔라라고 이야기를 올렸는데 제가 봐도 지금 SNS를 과도하게 하는 건
이 정치적 논란도 물론 있을 수 있고 국민들한테 잘못한 오해 메시지도 남길 수 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면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 많은 SNS 때문에 그 언론이고 국민들과 피로감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셔야죠. 이런 것들 진짜 대통령이 SNS로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들 어느 정도까지는 뭐 요즘 시대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이 용인돼야 되는 그 정도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일단 뭐 윤석열 대통령을 예를 들면 헌정사 최초로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실시를 했고 주목을 받았잖아요. 네. 소통하는 대통령 이미지를 만들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논란으로 결국에 이제 중단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SNS도 또 직문직답은 아니지만 선택형 소통을 좀 하고 있다. 근데 너무 잦은 SNS가 국정에 도움이 되겠냐. 결국에는 이런 논란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SNS 때문에 논란 이슈로 계속 활용되고 있잖아요. 사사로운 일까지 본인들이 다 이렇게 주무르고 있으면은 결국엔 주무장관들은 뭐하러 둡니까? 아니 참 관계 부처 장관들이 해야 될 일도 있고 본인들의 역할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이스라엘 논란도 외교부 장관이나 외교부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이 처사가 옳은 일인지 안 옳은 일인지 물어보면 금방 답이 나올 것이다. 결국 여야의 정치 공방의 맨 앞에 서서 있는 대통령의 모습은 썩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구 반대편의 글로벌 이슈를 챙기려면 밤 늦은 시간에 우리 시간으로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대통령의 언어가 천근같이 무거워야죠. 그렇기 때문에 참모진의 정교한 관리도 수반되어야 하는 점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아날로그 시대에서 이제 좀 벗어난 새로운 또 외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에는 이제 까만 서류 가방 들고 있는 이런 외교관들이 밀실에서 밀당하던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 트럼프 마크롱 뭐 이렇게 전 세계 정상들을 보시면요. 위기가 터지면 바로바로 이제 SNS로 자신의 외교적인 철학을 쏘아 올립니다. 이제 퍼블릭 디지털 외교 시대가 열렸다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딱딱한 외교부 성명서 이런 거 종이 한 장으로 냈으면 국제사회가 이 정도로 주목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최전선에 나서고 이게 자신의 이름과 직을 걸고 직설적인 타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언론들이 주목하고 이게 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관리는 정교하게 하되 이런 SNS 외교의 파괴력은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무기로 1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SNS 관리를 지금 하고 있나요? 제가 봐서 이재명 대통령 혼자 지금 올리시기 때문에 그 야밤에 뭐 참모들이 들고 앉아가지고 그 SNS에 글을 가지고서 논의한 다음에 올리지는 않으실 것 같고 즉흥적으로 올리시는 거고 또 외교부에서 이렇게 딱딱하고 보수적인 성명서를 발표할 수밖에 없는 거는 그만큼 외교가 중차대하고 이게 한번 얘기해서 뒤로 갈 수 없는 이야기들 정말 할 얘기가 있으면 외교부 장관을 먼저 시켜서 얘기를 하는 게 맞죠. 외교부 장관이 지금 이렇게 SNS에 이재명 대통령이 올렸던 것들을 올렸다고 하면 이런 논란이 있었겠습니까?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대통령,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걸 올리고 있으니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현재 국내에서도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한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 논란이 휩싸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SNS를 올리는 거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올릴 때 그 경과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고 올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그러니까 정부 내부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이제 보편적인 인권 문제니까 이건 양보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한쪽에서는 감정적이고 신중하지 못하다 외교적인 발언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되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쪽은 가치 외교 쪽으로 가는 것 같고 한쪽은 실용주의 외교로 가는 것 같은데 이 양방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평가를 하시나요? 예, 먼저 그 가치 중심의 외교이든 실용 외교든 국익에 정말 이게 도움이 됐냐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논란, 이스라엘과의 어떤 관계성, 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국익에 반하면 매국노다. 본인이 지금 국익에 반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매국노 짓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외교를 접근할 때 외교부가 있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카드 정리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 그걸 잡고 그 원한대로 하나씩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사회의 눈치를 봐야죠.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 답변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위치도 아니고 그리고
미국이나 다른 강대국을 상대해서 우리가 에너지 독립을 했습니까? 지금 자주 국방을 했습니까? 경제 독립을 했습니까? 뭐 하나 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 외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이런 논란을 일으키는 게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겠냐. 가뜩이나 국제 정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렵고 고유가 고환율에 고금리에 국민들이 좀 실망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로 싸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이고 국제사회의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대변인님은요? 저는 원칙과 국익이 적으로 이렇게 대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인권이라는 척추가 서야 국익이라는 살이 단단하게 붙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 외교와 실용 외교 뭐 이런 것들이 뭐 전혀 다른 것, 뭐 제로섬 게임처럼 귀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바라보는 거는 20세기식의 낡은 문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단기적으로는 마찰음이 조금은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유가 문제로 긴장감이 좀 올 수도 있겠지만 집권 여당으로서 저희도 그 뼈저리게 그 리스크를 보면서도 폭력 국가에 굽신거리지 않는 그런 눈앞의 경제적 이익, 뭐 이런 것들 를 떠나서 이제 장기적인 관점을 보고 저희는 접근하고 있는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신속한 대응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압박에도 인권을 지키는 나라다. 이런 확고한 국가 브랜드가 정착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저는 이렇게 해야만이 미국과 유럽 선진 강대국들하고 최상위 파트너십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 리스크도 줄여주고 국가의 품격을 통해서 거대한 국익을 창출할 수 있는 뭐 ESG 외교의 또 하나의 또 모습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또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의 말을 빌리면 이재명 대통령의 소통 방식이 표리상동이라고 합니다. 이제 겉과 속이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똑같다는 뜻인데 뭐 일부에서는 감정적이다, 섣부르다 뭐 이렇게 깎아내리기 바쁜데요. 저는 표면적으로는 무고한 인권과 생명을 강조하시면서 그리고 또 그 이면 속에 우리 서민들이 겪고 있는 민생에 대한 이런 고민, 그런에 대한 선제적인 방어 이것까지 또 담아두고 계시다고 보고요. 바둑으로 좀 비유를 좀 드려보면 야당은 지금 오목을 두면서 눈앞에 이런 변방을 보면서 빙빙 돌고 있는 걸로 저는 보이고 대통령의 시야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10수 20수 앞을 보고 있는 국수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대국 눈치를 보지 않고 단기 필마로 과감하게 적진의 그 중앙을 찌르고 있는 상황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람보가 제일 먼저 죽는다니까. 아니, 람보가 제일 먼저 죽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전쟁 위험이 높고 인권 문제가 심각한 데가 한반도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먼저 우리 것부터 풀어서 그 신뢰를 쌓아 가셔야지. 남의 나라 얘기하고 아니 본인이 실시하셨잖아요. 중국 때문에 왜 껴드냐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고 우리가 국가적인 위상과 국제사회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무엇인지 북핵 문제하고 북한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지금 하나도 이 정부에서 하는 게 없어요.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내는 게 없단 말이죠. 그렇게 지금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고 그다음 타케시 쿠바라고 하고 그다음이 어디 갈지 모르잖아요. 시계 방향이 어디로 돌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와중에 이렇게 위험한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건 그게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신중함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게요. 람보가 앞에서 어떻게 될지 그 얘기는 진짜 끝까지 나눠도 뭐 서로의 입장이 끝이 안 날 것 같은데. 네, 람보가 1편에서 끝난 게 아니라 5 라스트 워까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무려 80년대 시작해서 2019년까지 시리즈가 나오고 있는데 죽지 않는다? 네, 한번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는 영화에서나 다다다다다 쓰면서 살고 있는 거지. 실제 전쟁 났을 때 그렇게 람보처럼 총 들고 나가면요. 제일 먼저 죽어요. 누가 람보가 될지 끝까지 누가 살아남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음 주제 좀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이제 요즘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난 10일이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현행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 기간제법에 대해서 사실상 2년 이상 고용을 금지하는 게 돼버렸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오히려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고용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강조한 건데 대변인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좀 해주실까요? 네, 그 말씀이
100% 맞죠. 이게 비정규직 보호라는 본래 취지가 지금 무색해졌습니다. 이게 최근에 나오는 이제 아침에 노동 관련 기사들에서도 좀 저희가 찾아볼 수 있듯이 청년들을 지금 2년마다 거리에 나앉게 만드는 합법적 해고 시스템을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직접 수술대에 올린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대통령의 지적이 지금 그동안 있었던 탁상 행정에 가려진 현장의 피눈물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2007년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른바 이 기간제법이 다수 언론에서도 비판하듯이 원래 취지는 사실은 따뜻했죠. 그랬는데 비정규직으로 2년 성실하게 일을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줘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근데 이제 기업들의 이제 냉혹한 현실들을 좀 바라보면 정규직 전환에 따른 부담을 피하려고 온갖 편법들을 지금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년이 되기 직전에 1년 11개월째 가차없이 문자로 해고 통보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새로운 또 비정규직을 다시 꽂아 그렇죠. 넣습니다. 네. 예. 이게 또 저희가 뭐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고하는 문제라면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자리에 또 다른 직원을 다시 바로 꽂아 넣는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게 근로자를 지키는 보호망이 지금 절대 아닌 상황이 됐고 미래를 꿈꾸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정규직의 희망을 꺾는 이런 합법적 사형 선고장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이 이 위선적인 제도의 실패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위원장님? 저도 동의하는데요. 근로자 네. 돌려막기가 맞죠. 노동력을 돌려막기, 카드 돌려막기하고 똑같은 지금 형식이고 이게 지금 가슴 아픈 게 어쨌든 IMF 때 고용시장 확대라는 명분으로 비정규직들을 만들어낸 정말 가슴 아픈 그 제도인데 네. 노무현 정부 때 이 제도를 만들어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법률을 만들었고 또 네. 많은 근로자들이 이것 때문에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제로 변경된 것도 사실입니다. 공과 과가 있다고 저는 봐요. 네네.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일해서 2년 뒤에는 정규직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이 시간 이 새벽 바람을 맞으면서도 오늘도 출근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2년이 지나고 나면 연장이 안 되고 다시 고용시장으로 나가는 거는 있지만 이 제도를 통해 정규직으로 편입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특히나 문재인 정부 때에 그 무기계약직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네. 그런 제도들이 이제 수명을 다한 건 맞습니다. 다만 이 제도를 없앨 게 아니라 그 비정규직이라는 것들을 정규직으로 돌려내는 기업들과의 상생적 법률 개정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이런 부분들이 진짜 아까 우리 정인갑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시도는 따뜻했지만 거기에 대한 이제 뒤로 어떻게 좀 바꿔 쓰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이런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이게 반복적으로 쪼개기 고용 이런 것들 제도가 결국 원인일까요? 아니면은 제도를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바꿔줘야 되는지 그 부분도 궁금해지거든요. 어떠세요, 대변인님? 뭐 지금 전체 노동자의 24% 네. 534만 명이 고용의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제도의 빈틈이 이 쪼개기 계약이라는 편법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재용 위원장님께서도 현장을 잘 아시니까 동의하시듯이 이게 더 이상 이제 근로자의 보호 장치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합법의 탈을 쓴 잔인한 해고 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뭐 일각에서는 1년 11개월의 저주 이렇게 현장에서 이야기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네네. 이게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 의무를 피하려고 온갖 꼼수를 동원하고 있는데 퇴직금 주지 않으려고 이제 11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을 맺고 네.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한 달은 강제로 또 쉬게 한 다음에 다시 불러서 10개월 계약을 또 맺어서 부려먹고 이런 구조까지도 만들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마치 이제 일회용 물티슈처럼 취급하는 이런 쪼개기 계약이 오늘 아침에도 저는 건설 현장, 콜센터 이런 곳에서 버젓이 판을 치고 있다고 보고 특히 문화예술계 프리랜서들 어려움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의 얄팍한 이런 선의가 기업의 비용 절감 논리에 완벽히 잡아먹히는 상황은 이제 저희가 피해야 된다. 그래서 대대적인 수술을 좀 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짜 공공부문에서도 문제가 계속 비슷하게 이렇게 발생하고 있잖아요. 어디까지 정부가 책임져야 되고 어디까지 정부가 개선을 해야 될까요, 위원장님?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다 포함해서 현재 현황을 보면 네.
2020년도에 약 34만 명, 그 전체의 한 18에서 19%가 비정규직이었고 2025년도에 그 수치를 보면요. 네. 약 30만 명, 16%에서 17%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정규직에서 무규직으로 다 이미 이전 정부에서 다 변환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 30만 명은 굉장히 이제 고착화돼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비정규직 제도가 만약에 없었다면 다 파견 노동자로 바뀌었을 겁니다. 비정규직이나 제도가 그나마 있으니 파견 노동자로 전락하지 않았고 네. 또 비정규직 제도가 있어서 그나마 정규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구조만큼은 연결이 돼 있는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법이 네. 굉장히 그 유용했고 필요했던 법이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해서 수술대에 올라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을 이제 그러면 뭐 개선 방안이 필요하니까 기한 상한을 4년이나 5년으로 바꾸자. 뭐 일본처럼 5년 수준으로 늘리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항상 그렇잖아요. 제도가 개선되고 나면 그 제도에 대한 편법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5년으로 늘어나고 나면 분명히 뭐 2년, 3, 4년 쪼개기가 또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반복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님? 뭐 논의될 수 있는 뭐 안 중에 하나라고는 보고 있는데 네. 저는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자면 이게 사형 선고일을 2년 뒤에서 4년 뒤로 밀어주는 것으로 끝날까봐 그게 좀 염려가 되고요. 네네. 이게 진정한 자비로 보일까? 오히려 피를 말리는 고문 기간이 2배로 늘어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염려도 조금 들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계약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진짜 심도 있는 논의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될 거고요. 네. 뭐 일부에서 이제 뭐 3, 4년, 뭐 5년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희도 뼈 아프게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기간만 늘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게 1년 11개월 고용하고 해고하던 거를 3년 11개월 해고로 늦춰서 그냥 악용만 되면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청춘의 빛나는 황금기를 오히려 이제 4년에 바쳤는데 정규직 문턱을 넘지 못했을 때 30대 중반에 빈손으로 그렇죠. 또 거리에 나와야 되는 상황까지도 좀 저희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게 비정규직을 또 기업이 오랫동안 편하게 쓸 수 있게 되면 정규직 채용을 더 꺼리게 되는 그런 상황도 올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단순한 기간 연장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해법에 대해서 이제 약자를 향한 고문 기간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위원장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를 없애버리는 게 원래는 맞죠. 그리고 고용도 쉽고 해고도 쉽게끔 만들어주는 게 원래는 맞아요. 근데 IMF 때 그 고용의 그 유연성 때문에 네. 지금 그렇게 만들어져서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옷을 입고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 옷을 빨리 벗게끔 만드는 게 맞고 그런 방법으로 제가 이런 제안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네. 뭐냐면은 기존에 이제 비정규직을 예를 들어서 100명 썼어요. 그러면 연 단위로 이제 환산해 봐서 네네. 이렇게 100명을 썼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뭐 10%나 20%는 정기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기한을 늘린다고 단순하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네. 기존에 그 비정규직을 이제 사용을 하면은 이미 그 데이터는 나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에 비정규직을 썼을 때에 그 다음에 기업이 해야 될 그 의무도 줘야 된다. 네네. 이걸 안 지켰을 때는 과감하게 징계를 하고 징벌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럼으로써 비정규직을 단어를 없애는 데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비정규직을 계속적으로 끌고 가면서 이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거 지금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 네. 지금이라도 이 제도에 수술 방향대를 기업이 자율적으로 하는 방향에서 좀 강제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돌려가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진짜 이 노동 쪽에 있어서 좀 안정화도 중요하겠지만 좀 유연성도 중요하니까 이 두 가지를 모두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는 지난 13일이었는데 한 언론에서 다 이긴 듯한 민주당, 선거를 포기한 듯한 국민의힘 이렇게 평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일단 두 분 양당이시니까 양당 분위기가 지금 어떤지 왜 웃으세요? 위원장님 들어볼까요? 어떠세요? 뭐 지금 그 조선일보 사설에서 나왔던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민주당도 사실은 그 국민의힘에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만 그 안에 보면
정말 그 내부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원들이 많습니다. 전북지사 논란, 뭐 광남, 전남, 광주특별시 논란, 네. 충남도지사, 뭐 양승조 그 비하 발언 논란, 정은호 서울시장 후보도 또 여러 가지 그쵸. 논란, 그 여론조사 왜곡 논란이 있잖아요. 또 신용환 충북지사 또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당의 공천 분위기가 이 정도라고 하면 민주당도 사실은 지방선거는 망한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다만 네. 지금 현재 우위에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벌어지고 이게 결국에는 공천이 당선이라는 생각들 아니면 이런 논란에서 그 후보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민주당 분위기 제가 봐도 뻔히 보이겠고 네. 또 저희 당 뭐 얘기하면 네. 말씀드리기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뭐 경기도지사 그 후보조차 지금 굉장히 어려운 네. 시장이고 시장 군수 후보 뽑기도 굉장히 좀 어렵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쵸. 특히나 저는 뭐 개인적으로 빨간색 점퍼를 입기는 하지만 네. 흰색 점퍼를 입는 것도 굉장히 좀 그 가슴이 아프고 당에 이런 것들 봤을 때 당의 노선이나 인적 쇄신이 확실히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가 민생 경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한미동맹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 미국 출장을 가셨잖아요. 네. 그때 2박 3일을 가신 게 아니라 5박 5박 7일 7일로 가셨어요. 가셨는데 이런 그 사항들이 있으니까 이 언론에서 지방선거 포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아냥되는 거 아닌가 해서 굉장히 씁쓸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뼈 아픈 얘기를 하시는 거고 자 우리 어때요 민주당 쪽은? 그러니까 보수 언론에서 이제 다 이긴 듯한 민주당이라고 이제 지적했지만 네. 저희도 이 말을 또 깊게 새기고 좀 뼈저리게 좀 저희가 더 긴장감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지금 민주당은 절대 마음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을 향한 이제 피땀을 흘리면서 마라톤을 지금 완주하기 위해서 계속 부지런히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이제 지금 쉴 틈 없고 밤낮 없이 이제 막 경선이 마무리되었거나 네. 이제 곧 마무리될 지역들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걸 원팀으로 어떻게 수습하느냐 그게 또 저희의 과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국회에서도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26조 민생 추경 또 짜면서 우리 또 서민들을 위한 이런 민생 경제에 대한 고민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인천으로 좀 바라보고 볼 때는 이제 네. 11개 군구에 이제 가장 이제 역동적이고 또 흠결 없는 에이스 후보들 전진 배치하고 있고 이제 또 대부분의 지역이 이제 공천을 꼭 이번 주에 좀 마무리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골목 상권을 살릴 만한 핀셋 공약들 다듬고 있고 오히려 정쟁보다는 정책 선거로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절대 지금 자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진단하고 있고 유권자들에게 증명하기 위해 우리 일선에 있는 후보자들께서 가장 치열하게 움직이고 계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좀 잠깐 해보면 네. 제가 바라보면서도 좀 참담하고 비참한 상황인데 뭐 출마할 인재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고 네. 구인난에 헐떡이고 있고 대구 같은 핵심 보수 텃밭조차도 지금 뭐 막장 공천 때문에 무소속 출마가 본물 터지듯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선거는 또 오세훈 시장은 당 지도부와 계속 갈등을 만들면서 사실상 뭐 거의 보이콧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뭐 정권 심판론, 정권에 대한 이제 지지 여론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진다 이런 지금 패배주의적인 독가스가 아마 국민의힘 내에 지금 퍼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우려도 들고 이제 국정 동력과 선거의 승리 의지를 완전히 상실한 정치적 뇌사 상태가 되지 않도록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지금 당대표는 미국에 갔단 말이죠. 네. 물론 뭐 이런저런 해석들이 있죠. 이게 전략적인 외교 행보로 봐야 돼요? 아니면은 선거 국면인데 어쨌든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무리 전략적이고 아무리 그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네. 지금 본인의 군사들이 싸우고 있잖아요. 피가 터지게 지금 싸워보려고 하고 있고 준비하고 네. 있는 후보들의 마음을 헤아린다 그러면 그 일정을 다소 늦춰서 지방선거 이후에 가심이 저는 옳다고 보고 물론 네. 급한 일이 있었겠죠. 꼭 가야 되는 이유도 있겠지만 지금 지방선거보다 훨씬 더 센 명분은 없을 거다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어떠세요? 대변인님 보시기에는 뭐 다른 당 남의 당이지만 이 행보를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유 위원장님께서 이미 또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주셨는데 좀 더 첨언을 하자면 이제 보수 진보 사설들이 일제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외교라는 예쁜 포장지를 씌우기는 했는데 네. 본질은 선거의 패배 책임을 회피하고 당원들의 이제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한 이런 무책임한 야전사령관의 도주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총칼이 오가는 그런 치열한 선거 전시 상황입니다. 이게 진두지휘해야 될 총사령관이 D-Day 50일 앞두고 전쟁터를 비운 상황이다. 그래서 비행기 타고 태평양 건너서 워싱턴으로 날아갔는데 이게 지금 인천 그리고 뭐 대한민국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은 1분 1초가 진짜 피가 마르는 상황일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뛰어도 지지율은 안 오르고 본인들이 조직 선거로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해도 당 지지율이 깎아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당에 존망이 걸린 선거인데 본인 미국 출장 가서 소위 그 폼 잡는 게 더 중요하냐. 지금 이제 만약에 미국에 가면 뭐 저는 제발 그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갖고 오시면 네. 좋겠는데 몇 장 사진만 가지고 돌아오실까 봐 그게 정말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뭘 제대로 된 걸 들고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갔으니까 그 뭐 갖고 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특히 뭐 그 갖고 아버지가 뭐 물건 갖고 오면은 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닐까요? 네, 뭐 여러 가지 국익과 안보 때문에 나갔다고는 하시는데 네. 뭐 제가 뭐 장경희 대표의 지도부에 직접 들어가서 일은 하지 않으니까 어떤 스케줄로 갔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네. 물론 그 국익에 반하는 일은 안 하시겠죠. 다만 그게 지금 우리 당에 네. 당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네, 당에 네. 과연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는 거고 네. 지금 그나마 그런 상황에서 가장 지금 답답해하실 후보가 저는 유정복 후보라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네네. 어저께 그 4월 13일 날 발표된 그 기사를 보면은요. 네. 유정복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가 56%가 넘어요. 음. 일 잘한다는 게 56%가 넘고 국민의힘 그 지지층에서는 86%나 이렇게 정말 역대급 그 일을 잘한다는 어떤 이런 그 데이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장동영 대표를 보면 정말 속쓰리고 답답할 거예요. 제가 정인거 대변인하고 여기 나와서 지금 이렇게 방송하고 있지만 네. 나올 때마다 내가 후시들을 갖고 나와야 되나 정말 내 상을 많이 입고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유정복 시장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제 인천 얘기를 좀 넘어가 볼 텐데 정부가요 인천국제공항공사하고 한국공항공사 통합 논의에 대해서 이제 검토 중이라고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 동안은 근거 없다 그런 얘기가 없었고 그냥 알아보는 수준이었다라고만 나오다가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인정 발언이 나왔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과장된 이슈일까요? 아니면은 진짜 실제 진행 중인 검토 사항으로 봐야 될까요? 위원장님부터 검토 말씀해 주실까요? 사항이죠. 구윤철 경제부총리께서 국회에서 공항공사 통합 논의가 사실상 뭐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뭐 이게 본인이 아닌 얘기를 했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을 거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인천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에서 5월 10일 날 졸속 통합 추진 뭐 총궐기대회를 열겠다. 네. 그 유정복 시장님도 총력 저지 방침을 내세우고 있는 거고 네. 이게 정부에서 안 움직이면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실제로 중앙정부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이 있지. 이거 중앙정부에서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인천시에서 그 통합반대 규탄대회를 하는데 민주당 시의원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걸기대회 할 때 참석도 안 했고요. 이것만 네. 보더라도 민주당 인천시장 이번 지방선거를 출마하시는 민주당에 계신 분들 또 민주당 시의원님들께서는 공항공사가 통합돼도 관계없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을 보고 있다. 특히나 시의회. 네. 민주당이 지금 시의회에서 그 3분의 1을 갖고 있으면서 네. 의정활동 하고 계시나 민주당 시의원님들조차도 이 통합반대 규탄대회에 참석하지 않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건 인천 시민에 대한 기만이고 잘못된 처사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어떠세요, 대변인님? 왜냐하면은 박찬대 후보도 그거 근거 없다 저희 방송에 나와서도 얘기를 하셨고 그랬는데 지금 결국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 최초 이 문제를 제안하신 분이 국민의힘 소속의 권영진 의원이세요. 그리고 이제 국정감사 때도 그렇고 네. 전체 회의에서도 국회의원들이 또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 검토 중이다라는 그런 원론적인 답을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그런 뭐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검토 중이다는 뭐 하지 않겠다. 의지가 섞인 대답은 아니다. 이렇게 일각에서 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말꼬리 잡기고 계속 이 이슈를 가지고 선거 이슈로 가져가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마치 저는 야당에서 기우제를 지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이슈가 빨리 커져서 선거에 좀 유리하게 작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사항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팩트를 다시 한번 좀 지켜보면 검토하고 있다고는 했습니다. 근데 늘상 재경부에서는 정부 전체적으로 보고 통폐합에 대해서 이런 고민은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국토부 차원에서는 절대 논의된 바 없다. 공식적으로 또 입장을 국토부 장관이 밝히지도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 뭐 거기에서 이제 국회의원에게 뭐 면박을 주면서 뭐 반박을 세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을 거고,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이런 원론적인 답변을 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민주당 박찬대 의원께서도 장관들에게 직접 전화해서 멱살 잡듯이 진짜 강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네. 절대 논의되는 거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누구 하나가 통합에 찬성한다 얘기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계속 지켜봐 주시면 되고, 제가 진짜 이렇게 목 놓아서 외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진짜 우리 흑자 내면서 국부 창출하고 있는 세계의 진짜 초우량 기업인데 네. 이 만년적자의 허덕이는 이제 다른 지역하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통합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인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제 일원으로서 이 문제는 더 이상 이제 논의될 그런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이제 안내를 드리면 아까 우리 유 위원장님 말씀해주신 그 여론조사 있었잖아요.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 10일에서 11일 사이에 이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80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였고, 서울시민의 53%가 이거는 서울시 얘기군요. 그리고 우리 인천 지역 얘기는 네. 여기에 위에서 우리 인천 지역 얘기는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민의 긍정적인 평가가 더 높았다. 이렇게 조사가 된 거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고,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 인천공항 얘기로 돌아올게요. 이게 그러면 여야 막론하고 공항은 통합하는 걸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선거 때 그럼 얘기가 들어왔다가 나갈까요? 아니면은 앞으로 이거는 어떻게 수순이 갈 거라고 보시나요, 위원장님? 방송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정확하게 전 얘기를 하는 게 맞고, 왜 그러냐면 우리 국민들이 똑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방송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 있는 권한을 갖고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지금 현재 통폐합, 공공기관 통폐합 이전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가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원칙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박찬대 후보가 인천시장에 출마는 하지만 본인도 이재명 정부 1년 동안 이 통폐합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직을 계속 하고 계셨잖아요. 오늘까지도 지금 하고 국회의원직을 네. 갖고 계시고, 이재명 정부의 방침과 방향에 대해서 몰랐다라는 건 그건 잘못된 거죠. 몰랐다는 것도 무능이고, 알았는데 이걸 방치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다만 정부의 입장과 인천의 입장이 다르니 내 입장은 이렇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맞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이걸 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자꾸 논란이 되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 추진 이전한다 하는데 나는 이거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깔끔하게 얘기하는 게 맞다. 그럼 나는 이거 반대를 하는데 어떻게 반대를 할 거냐, 이러이러해서 저러저러해서 이렇게 반대하겠다라고 하는 게 맞죠. 근데 이걸 계속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으니까 이런 논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재명 정부를 설득을 하든 네. 본인 인천시장 후보로서 어떤 대안을 갖고 나오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맞다. 이 원론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이 이슈는 선거 이슈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입장 표명을 지금 못하고 그냥 무조건 반대만 한대. 네. 이거 어떻게, 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이건 그럼 잘못됐다. 그러니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맞는데,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눈치를 보고 있어서 할 얘기 못하고 가슴 아래 하고 있는 박찬대 후보를 보면 참 가슴 아픕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인천시장 후보들의 선거 공약이나 이런 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뭐 공약이 확정되기는 전 단계인 것 같거든요. 캠프 내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방향을 보면 대략 어떤 쪽으로 나가고 있는지 우리 대변인님 얘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유정복 시장께서 지금 공세의 강도를 계속 올리고 계신데 네. 계속 이제 본인이 지금 계속 여론에서 밀리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양강 구도를 만들고 싶어서 계속 이게 신경을 쓰고 계신 걸로 좀 보이고요. 지역을 신경을 안 썼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네. 오히려 본인의 공약 이행률 이제 매니페스토에서 이제 공개한 공약 이행률에 대해서 좀 스스로 좀 살펴보시고 변명하는 과거 세력과 민생 카드를 준 미래 세력의 치열한 이제 링 위의 대결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저희의 그 박찬대 의원의 좀 핵심 공약은 ABC 플러스 E로 네.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A는 바로 AI, 네. B는 바이오, C는 컨텐츠와 컬처, 그리고 E는 에너지, 그리고 경제 전략까지 꼼꼼하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그 연안 야간 조업, 그 고등 해사법원 유치, 뭐 네. 이렇게 국회 부처 돌면서 계속 쉼 없이 소통하고 뛰고 있었거든요. 인천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다는 건 그냥 그 유정복 시장님께서 이제 비판하기 위해서 호도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저는 좀 역으로 여쭙고 싶은 게 1호 공약 재물포 르네상스 대체 공약 이행률이 얼마나 됐는가. 그러니까 8년 전부터 줄기차게 외쳐오시던 내용인데 수십조 원의 이제 재원이 다 들어갔는데 이게 뭐 대체 무슨 수로 기재부에서 이거를 끌어오겠다는 것인지 이게 뭐 실현 방안도 명확치가 않고 텅 비어 있는 속빈 강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핑계 대고 뭐 절차가 복잡하다 이런 말씀으로 좀 피해 가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서민들의 입장을 조금 더 헤아리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덧붙여서 우리 박찬대 의원께서는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당장 가동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지역화폐인 이음카드 혜택부터 대폭 늘리고 그리고 또 급한 불 끌 에너지 지원금도 이제 투입할 거고 또 얼마 전에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수도권 후보로 확정된 추미애 경기도지사 이제 후보 선출자와 정원호 이제 전 성동구청장과 이제 만남을 가졌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이 같이 원팀으로 우리 인천 지역이 절대 이제 이중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인천의 미래 성장 전략을 정부와의 이제 끈끈한 네트워크 그리고 이제 원팀 전략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좀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뭘 하시겠다는 거야? 딱 하나만 얘기하시면 박찬대 후보가 진짜 뭘 할 건지 딱 하나만 1호 공약이 뭐 ABC 플러스 E? 이걸로 저희가 아니 바이오 반도체 이거는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국민의힘은 어떻게 가져가실 건가요? 아니 민주당이야 무조건 뭐 내란 청선으로 가져갈 거고 네. 국민의힘이야 뭐 민생과 인천 발전 가져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네. 결국에는 그 뭐 일하는 사람들 뭐 쟁이라고 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일을 했던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잘할 수밖에 없고. 아니 밥도 먹으면 사람이 잘 먹고 고기도 먹으면 사람이 잘 먹듯이 송도 매립할 때 모두가 안 될 거라고 그랬고 그게 과연 되겠냐고 했습니다. 제임포 르네상스 지금 그렇게 보시겠지만 송도가 다 매립 50년 됐는데 아직도 다 매립을 못 끝냈어요. 그런데도 송도 지금 그 인천의 강남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그 포스팅돼 있잖아요. 네. 제임포 르네상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물론 미약하죠. 정의가 대변인이 말씀하신 대로 이 행정이라는 게 한 번에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 부처들을 거쳐가면서 이거를 손잡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발을 떼었고 두 발째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쟁 때문에 가장 그 힘들어하시는 게 국민들이잖아요. 네. 그 인천 시민들을 위한 민생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최우선 과제로 갖고 있고 복지 정책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경험을 계속 얘기하시는데 네. 그럼 유정복 시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그 당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활동하시면서 원내대표를 해보셨는지 국회 상임위원장을 해보셨는지
당대표 권한대행을 해보셨는지, 그 역할들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고 있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체감해 보셨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행정 경험에만 집착을 하고 계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뭐 저희 글로벌 미래 산업을 이제 인천이 독점하겠다, 이런 또 엔진 그런 성장 전략을 저희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도 물론 발전해야 되겠지만 동인천, 미추홀, 부평, 문학, 이제 도시 재생과 관련된 사업들도 저희 무리 없이 추진할 거고, 인천에서 연봉 1억 받으면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 그게 ABC 플러스 E 전략에 담겨져 있다. 그리고 조만간에 시민들 앞에서 출마 선언과 함께 비전을 또 담아내면서 말씀드릴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20초. 좋은 비전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유전복 시장이 원내대표는 못 해봤죠. 그러나 장관 2번 해보셨고, 인천광역시장 2번 해보셨고, 이런 여러 가지 행정 경험이 있고, 앞으로 당대표도 또 대선 후보도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정 경험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논의하고 논쟁할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열띤 토론을 함께 들으면서 우리는 이제 유권자니까 더 선택을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전지적 인천시점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재훈 국민의힘 부평갑 당협위원장과 정인갑 인천시당 민주당 수석대변인 함께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